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미국 부동산 지오플랫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임우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오플랫 대표 임우영입니다. 저희 지오플랫은 지금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고요. 미국 부동산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을 써서 또 한국 분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부동산 투자를 또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그래서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가 주식 채널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투자에 대해서, 투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을 이제 하기 위해서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있어요. 오늘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그 부동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모시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주식을 좀 못해서 부동산 투자를 좀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주식 자체가 워낙 좀 민첩하고, 항상 이렇게 거시적인 뉴스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테마주 같은 것들 때문에 막 어떤 종목들이 막 오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저같이 이제 좀, 게으르고, 좀 이렇게 민첩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식에 손대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좀 눈을 돌리게 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서서히 이제 상승을 하는 어떤 자산이고, 주식과는 다르게 또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어떤 자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자산 형태라는 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자도 미국에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식을 왜 주식보다 부동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는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데, 변동성에 대한 것들. 맞습니다. 주식은 하루에 크게 오르내리는 거는 10%씩 오르내리기도 해요. 부동산 그러면 난리 나죠. 그렇죠. 부동산은 안전하게 우상향하거나 하향하더라도 주식에 비해서 안전하게 우상향하니까 매일매일 시장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것에 비해서 부동산은 조금 이제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볼게요. 우리가 또 게스트분들 모시면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너무 기본적이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장점.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미국 부동산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하고 또 미국 부동산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필요로 하는 어떤 자산이고,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이 지금 앞으로 폭등을 할 거다, 많이 오를 거다, 이런 관점보다는 한국인들 관점에서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어떤 의미냐, 도대체. 지금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원화 자산으로 갖고 계실 거예요.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한국 땅, 이런 식으로 원화 자산에다가 전부 다 편중되어 계신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냐 하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원화 자산이 폭락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투자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시점에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내가 전략을 하나 더 취득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던, 전쟁이 발발을 하던,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내가 달러로 자산을 변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달러 자산을 다시 원화 자산으로 갖고 온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미국 부동산을 갖고 있는 는 정말 필수적인 하나의 자산 배분을 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 방금 하나 해주셨는데, 달러 자산의 위기 때, 세계 경제의 위기가 왔을 때, 원화보다 당연히 달러가 더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IMF 때만 해도 2배 이상 올랐던 적도 있고요. 이번에 고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도 달러가 강세가 된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이것을 알 수 있었죠. 맞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단 화폐 가치 개념의 차원에서도 미국 부동산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이어서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나 빌라, 땅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미국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미국 부동산도 비슷하게 이제 단기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장기 투자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단기 투자라는 거는 이제 플리핑이라고 또 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 집을 사서 예쁘게 고쳐서 비싸게 파는 거를 플리핑이라고 합니다. 이 영어 단어로는 이제 플립이라는 게 뒤집다라는 뜻인데 이제 완전 새로운 집으로 이제 바꿔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리핑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공사를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공사해서 비싸게 파는 거를 단기 투자 방법이고요. 장기적으로 하시려면은 이제 롱텀으로 그 임차인을 두고 매달 월세를 받으시는 형태가 이제 장기 투자가 됩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주거 형태가 굉장히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많이 보시면은 단독주택에 많이 살고 있죠. 대부분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집은 단독주택이고, 그리고 뭐 대도시 같은 경우, 뭐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는 이제 콘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이 미국에서는 콘도입니다. 명확히,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가 미국의 콘도랑 또 동일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런 대도시, 메트로시티 같은 곳은 이제 콘도가 굉장히 유망한 투자 방법이고, 캘리포니아 같이 좀 메트로시티가 아닌,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그런 외곽 지역에서는 다 싱글 패밀리 하우스가 훨씬 더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플리핑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리모델링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리모델링보다는 네네. 조금 더 많은 공사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외곽 공사도 해야 되니까. 네네, 거의 재개발 수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재개발 수준이네요. 네네. 마당부터 싹 갈아엎으니까. 그렇죠. 미국은 이제 한국하고 좀 다르게 이제 조합원이 필요한 뭐 한국의 재개발과는 좀 다르게 개인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랙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사업체, 뭐 디벨로퍼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목조 주택을 예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걸 진행하실 때는 물론 뭐 하수도 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시 주정부에다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개념이 한국하고 많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한국은 이제 주택하면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메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아파트는 나 혼자 재개발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단독주택이 많은 집들은 네. 좋은 터만 있으면 네. 집 전체를 바꿔서 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이야기네요. 네. 한국에서는 없는. 네.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좀 보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단기적인 투자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기, 막 오르는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짧게 공사해서 비싸게 파는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는데 요즘에는 금리도 높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공사 기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또 그동안의 어떤 기회비용도 날리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동안에 대출을 또 받으셨으면 이자 비용까지도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위험한 시기가 아닐까 플리핑을 하기에는 하지만 좋은 시기에는 또 단기 투자 방법으로는 굉장히 각광받는 투자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슈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연히 뉴스 보셨죠? 네네. 아파트들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 재건축 전체 다 하기로 네네. 했죠. 뭐 조 단위의 비용이 든다는데 네네. 그 아파트도 이렇지만 그 미국 주택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시기를 또 잘 타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 투자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저희 채널에서도 사실 장기 투자를 많이 권유를 해요. 투자라는 게 짧게 치고 빠지는 것보다는 오래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만큼 안전하고 손해를 볼 확률도 줄일 수 있잖아요. 네. 부동산 장기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야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전세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갭 투자라 그래서 전세를 받아서 또 부동산을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또 유망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월세 아니면 매매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매를 하거나 월세로 사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거 맞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월세로 살고 계시는데, 미국은 이제 월세 계약을 보통 1년 아니면 2년 정도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디파짓 계약금이라고 하죠. 그런 2달치 월세를 미리 내놓고요. 그리고 매달 이제 월세가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미국의 월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은퇴하시고 내가 좀 꾸준한 소득이 좀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주식같이 이제 배당 소득 말고 실제로 난 부동산에 투자해서 캐시플로우를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미국 부동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지금 조지아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 5억짜리 그 싱글 패밀리 하우스 투자하셨을 때 월세로 하나로 환산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이제 그런 조지아 쪽에다가 집을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LA 쪽에 멀티 유닛이라는 또 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은 한 개인데 여러 가구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집 하나를 사서 캐시플로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을 사셔가지고 월 캐시플로우를 따박따박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참고로 한 2년 전에 구매를 하셨던 분은 요즘에 또 그 환율이 많이 또 상승을 했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은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월세로 내가 월 캐시플로우를 꾸준하게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 있다.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방금 그 멀티 플랫폼, 멀티 유닛, 네네, 네. 그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그 미국은 그런 경우 있죠. 대부분 다 전원주택이니까 네네. 땅 하나를 크게 매입을 해서 네네. 이제 전원주택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짓는 거 그거 말씀이시죠? 아, 네, 그 컨셉 되게 비슷해요. 네네. 랏이라 그래서 이제 큰 땅에다가 집을 올리고 그 집에 대문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가구. 네 가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스타일이 되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소량 투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네네. 왜냐면 주식은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주식 ETF는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한 주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네. 기본이 최소한 억대로 들어가게 네네. 되는데. 네네네. 미국 부동산도 혹시 소량 투자가 가능한 게 있는지, 물론 대출이 필요하겠죠. 같이 뭐 대출을 통해서라도 있는지 한번 정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소량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소 한 10만 불은 필요합니다. 처음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한국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한국인 분들이 미국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출이 론투밸류가 한 70% 정도, 그러니까 70% 정도 대출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30%는 내가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월세가 잘 나오는 구간, 그러니까 내가 투자금 대비해서 월세가 잘 나오는 구간이 한 35만 불에서 한 50만 불 정도라고 봤을 때 그 중에 30%면은 한 10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은 있어야지만, 처음 자본금은 있어야지만 미국 부동산 진입을 하실 수가 있다. 근데 10만 불이 사실은 아직 뭐 사회초년생 분들이 모으기에는 좀 큰 돈일 수도 있지만 뭐 40대 50대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 고객분들 대부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한국에 있는 집에다가 전세금을 받으신 걸로 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내가 전세금 받은 걸로도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하려면 당연히 대출을 껴서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부동산 사고 파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 대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그나마 대출이 좀 편한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70%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외국인들한테도 이런 게 가능하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대출을 뭐 한 50% 정도 받으려면 직업 뭐 한 달에 월 몇백씩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네네. 미국은 그런 게 좀 덜 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 있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담보로 대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몇 채를 갖고 있어도 상관없이 대출은 잘 나옵니다. 다만 중요하게 볼 거는 이제 데트 투 인컴 레이시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득 대비해서 내가 이자를 얼만큼 내고 있냐, 이것만 잘 신경을 쓴다면은 계속해서 대출은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뭐 2채를 갖고 있던 3채를 갖고 있던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인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그 전액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 없다고 또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는 금리가 또 굉장히 높아요. 외국인 기준으로는 제가 최근에 조회를 해보니까 한 7.5에서 8% 정도 이자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7.5에서 8% 이자율 내가 안고도 들어가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내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가셔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올캐시로 뭐 예를 들어 사셨다가 나중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이거를 담보로 거기서 돈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불짜리를 뭐 집을 샀다. 그러면 나중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내가 한 70만 불은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재투자를 하시고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30만 불만 넣어놓고 70만 불은 대출 받아서 페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들도 문제없이 다 가능하고요. 오히려 재밌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 비자라고 하죠. 비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이민 비자인데 이제 영주권이라고도 합니다.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는데 미국 넘어가실 때 보통 영주권 취득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영주권인데 그 영주권을 받으면 오히려 대출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는 분들이 대출 더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 기준으로는 외국인에게 나오는 대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영주권을 딱 받으시면 영주권자는 거의 내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내국인은 대출을 볼 때 신용도를 본단 말이죠. 근데 내가 방금 영주권을 취득했어요. 취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서 무슨 신용카드 쓴 기록도 없고 신용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죠. 진짜 영주권 받은 사람이 더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일 때 사실 대출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네. 네, 그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확실히 미국이 투자의 1등인 나라잖아요. 자본주의의 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외국인들에게 아무래도 투자계가 많이 열려있다. 지금 방금 영주권자 얘기 해주셨는데 오히려 자국 내에 있는 영주권자보다 외국인이 대출을 더 받기가 쉽다. 맞습니다. 한국하고는 확실히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르네요. 네. 열려있고 좀 개방적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책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오히려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이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한국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2주택자, 3주택자로 가면은 거의 양도세가 뭐 40%, 50% 이렇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몇 주택을 갖고 있는지 무관하게 내가 만약에 재투자를 했을 때는 양도세를 계속해서 이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뭐 100만 불의 집을 샀는데 얘가 올라서 15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은 50만 불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50만 불로 재투자를 해서 다시 다른 집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양도세가 이연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납부하고 재투자해서 자산을 키우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산을 키울 수도 있고요. 실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 실제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스텝업 인 베이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상속할 때 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도세 이연 프로그램을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하거든요. 1031 익스체인지. 그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가요. 불려나간 다음에 나중에 상속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자녀한테 상속을 할 때 자녀들은 그 취득한 상속받은 시점을 원가로 다시 산정이 되고 그걸 판매했을 때에 대한 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를 합니다. 그럼 그 전에 부모가 쭉 이연시켰던 세금들은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쭉 이연시키고 아예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국 분들이 이걸 당장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돼야 되고 미국의 어떤 세법상 거주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한국에 있는 자산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전부 다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시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투자를 해서는 그 방법을 활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1031은 가능해요. 1031은 내가 사실 이제 좀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 실제 미국 부동산을 어떻게 살 거냐, 개인으로 살 수도 있고 법인으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으로 산다는 거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고 돈이 나가는 거고요. 어쨌든 미국에 있는 집을 사는 거니까 미국으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샀을 때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법인으로 샀을 때는 해외 부동산 해외 직접 투자 신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가게 되는데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고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돈을 무조건 한국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개인으로 사셨을 때는. 그리고 개인으로 사셨을 때는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매번 한국으로 다 갖고 오셔서 한국의 종합소득세하고 합산돼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법인으로 하셨을 때는요, 미국에 집을 사려고 돈을 보내는 건 맞지만 내가 미국에서 임대 사업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미국에 있는 법인에 자본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진 그 자본금으로 임대 사업을 하게 되고, 내가 그걸로 부동산을 샀다가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도 한국에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계속 굴리면서 1031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임대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도 미국 법인에다가 유보시키면서 한국의 종합소득세를 합산돼서 보고를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 물론 연간 사업 실적 보고라 그래서 매년 내가 미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국에다가. 다만 그 수익을 한국으로 환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부동산을 접근하실 때 굉장히 그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할 거냐, 이걸 정하시는 게 사실 어떤 부동산을 살 거냐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 거냐를 정하시는 게, 그래서 항상 그 전문가하고 상담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까 해요. 미국 부동산이 과거에도 몇 년 동안 폭등을 했었었는지, 그리고 또 아니면 지금 고금리 때문에 또 폭락을 하고 있겠죠? 네. 상황이 어떤지 일단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한 30-40% 정도 올랐고요. 하지만 이게 왜 올랐냐. 코로나 기간 때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기도 했습니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대출도 많이 내주고, 그리고 또 실직자들한테 월세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요. 2020년도, 2021년도에 미국 부동산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앉아서 정말 돈들 많이 버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가장 부동산 상승을 이끌었던 이유가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동산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대출을 받아서 사시기도 하셨고요. 근데 다만 지금 최근에 좀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금리가 또 급하게 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뭐 5%까지 오르고 FOMC에서 0.25% 또 금리를 상승하게 된다면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또 같이 상승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국인한테 나가는 모기지 금리도 거의 6% 후반대, 그리고 외국인한테는 한 8%대 이렇게 금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진입하시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면요, 낮은 금리로 사신 분들은 지금 팔 수가 없어요. 지금 팔게 되면은 높은 금리로 갈아타야 되는데 거의 그러면 비용이 2-3배 이상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구매를 하게 되면 이자로 너무 많은 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구매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벤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부동산 재고 자체도 한 20% 정도 줄었고,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안 나오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건은 당연히 지난 30년간 봤을 때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금리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실업률이죠. 그러니까 금리로 인해서 따라오는 여파들, 그러니까 리세션 효과, 경제 침체가 오고,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경매로 많이 나오고 폴클로저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던 게 사실 서프라임 모기지 때인데,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 금리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실업률이 거의 굉장히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3%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부동산이 많이 하락을 할 거냐, 많이 하락을 하려면 실업률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야 되고 실업률이 올라오면 미국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 거다.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서 유지를 할 거고, 연준에서는 그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수익이 줄고 매출이 줄고 이익이 주니까 또 실업률이 또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런 연쇄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미국 부동산은 하락을 할 거지만, 만약에 이게 잘 소프트 랜딩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지만 계속해서 기업들이 매출을 잘 내고 실업률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 부동산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또 이어서 해볼 텐데 네네. 부동산 하락을요 이전에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뭐 상관은 없고 네네. 또 주식시장 하락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시장은 사실 제가 막 이렇게 자세히 보질 않아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민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자체에 대해서 잘 이렇게 팔로우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은 금리랑 연관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뭐 올린다 그러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내린다 그러면 또 오르고, 물론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그 금리에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하락했던 시기,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하락했던 시기는 물론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시대 때 그때인데 2007년, 2008년도에 가장 크게 하락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서프라임이라는 게 결국 모기지 상품 말고 그 신용도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뭐냐면, 그러니까 신용도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계속해서 모기지, 그러니까 대출을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집에 105만 불까지 대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5만 불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연준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인플레이션 잡아야겠다, 금리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다 연쇄적으로 다 파산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출을 내줄 때 은행이 굉장히 심사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쉽게 대출을 내주지 않아요.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 외국인한테 대출을 다 잘 내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내가 에쿼티를 30% 40% 깔고 있어야지만 대출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국인처럼 신용도와 3.5% 정도 다운페이를 하고 90% 이상이 대출이 나오는 그런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출을 내줄 때도 은행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많은 것을 확인하고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이자를 못 내고 파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하락 시기, 과거에 서프라임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시기는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여쭤봤냐면 네. 고금리라기보다는 금리를 급격하게 갑자기 많이 올렸잖아요. 네. 미국의 그 도심들의 그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월세가 뭐 공실일 확률이 뭐 20%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도 한 게 네. 한국만 해도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아지고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 하락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예를 들어서 그 제 주위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제 나이대 네. 분들을 보면 2, 3년 전에 집값이 엄청나게 갑자기 오르기 시작할 때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 사겠다. 그래서 영끌을 정말 네. 능력에 정말 쥐어짜서 이렇게 집을 겨우 내 집 마련을 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집을 던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고 해서 질문을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 이제 미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피스 빌딩이나 커머셜 빌딩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실률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공실률이 높으면은 빌딩주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지 못하니 또 내가 은행에 빌렸던 대출 이자들을 다 갚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또 빌딩을 또 싸게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근무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오피스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 커머셜 쪽하고 레지덴셜이죠, 거주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대비해서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오피스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일하면 되니까 집에 대한 수요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할 거다, 폭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거주용 부동산도 위험할 거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은행 쪽하고 저희가 협업할 일이 좀 있어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하락을 했고 앞으로 이제
그 경매로 나올 부동산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이미 그 매물들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많이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좀 움직이는 거를 보면은 저희가 또 거기에 기회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 상업용 건물들이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그때 매수를 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금융위기 때 대한민국에 많은 건물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 당시에 해외에 있는 그 사모펀드라든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빌딩을 많이 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뭐 광화문에 뭐 파이낸스 센터인가? 그것도 외국 기업이 싱가포르 회사가 갖고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뭐 3,400억에 샀던 지금 건물들이 지금 1조가 넘어가니까 사실 그런 걸 보면은 또 반대로 또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다음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도 주식처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지 당연히 있겠죠. 네.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주의점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은 근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또 하잖아요. 내가 임차인들을 제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단합해서 소송을 거는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래도 인권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인권이 침해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집주인으로서 내가 제공해야 될 것들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충분히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한국 분들이 특히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미국 한국 드라마 보면은 재밌는 장면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옥탑방에 누가 청년이 하나 살고 있는데 이제 집주인분께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막 문 두드리면서, 야 청년 언제 월세 낼 거야, 막 통장까지 들이밀면서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주 적절하십니다. 너무 많이 봤죠, 드라마에서. 그렇죠. 근데 미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딱 그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까먹고 뭐 월세를 안 냈어요. 근데 집주인이 가서 미리 사전에 내가 언제 방문하겠다 이런 거 없이 가서 문 두드리면서, 야 너 월세 안 냈으니까 빨리 월세 내, 뭐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번이면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들이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뭐 누가 언제 몇 시에 찾아왔고, 그리고 와가지고 뭐 잔소리 하는 거 있죠. 아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치워, 뭐 이런 것들도 얘가 다 증거로 다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집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은 자기 권리를 내고 거기 한 달 동안 뭐 1년 동안 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식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임차인을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집을 잘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집을 잘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물론 사는 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대한 이슈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한국에서는 에어컨 뭐 고장났으면 선풍기 며칠 좀 쓰고 계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에어컨이 안 되는 거는 그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어떤 근거로 볼 수도 있거든요.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빨리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수리 이슈, 뭐 집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 빨리 고쳐줘야 되고, 임차인도 굉장히 사람으로서 대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을 조심하신다면 사실 큰 이슈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 분들이 가장 그런 것들 좀 많이 실수를 하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아무리 소송의 나라라고 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준비만 잘 하고 있으면.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냐, 물론 임차인 인터뷰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다 인터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보통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도 찾아주고 관리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인이 뭐 처음에 딱 그냥 매물 보여주고 이렇게 거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나중에 판매할 때까지를 쭉 같이 함께 하거든요. 보통 미국 중개인 분들은. 그래서 좋은 중개인을 만나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인터뷰를 할 때 과거에 이 친구가 뭐 소송을 건 적은 없는지, 그 계좌에 충분히 돈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을 드리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지금 중요하고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 주의점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처럼 뭐 월세에 밀렸는데 월세 언제 내? 이거 하면 난리 난다는 거. 맞습니다. 저희 그 대학 때까지만 해도 원룸에 이제 학생들 우리 원룸에 많이 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집주인 뭐 월세 밀리면 난리 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주인 아줌마가 쳐들어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와,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익숙한 문화인데 네. 미국에서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 네. 진짜 소송의 나라네요. 그리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죠. 힘이 약한 세입자에게 굉장히 그 당연하고 그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수리 잘해줘야 되는 거. 네네. 그렇죠. 우리가 집에 렌트하는 돈을 내는 순간은 이 돈에 대한 그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미국은 보장을 해준다는 거.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자한테도 좋은 제도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진짜 실질적으로 주의해야 한다는 거. 네.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네. 네. 이제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 네. 대표님도 투자자시잖아요. 네. 투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뭐 대단한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대응할 수만 있게 만든다가 제 원칙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기도 하지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제가 주식 투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갖고 있지만 한 섹터에다가 집중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거, 뭐 반도체, 2차 전지 좀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거, 그리고 한국 원화 자산에다가만 투자하지 않는 거,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지 않고 미국 주식에 뭐 예를 들면 저는 애플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나 뭐 넷플릭스 이렇게 좀 섹터를 나눠서 투자하는 거, 그리고 주식에만 투자하지 않는 거, 부동산에도 투자하는 거, 한국에만 투자하지 않고 미국 부동산에도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다가 자산을 좀 배분을 해두면 내가 어디 한 군데에 뭔가 이슈가 터지거나 한 군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자산을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1,700원, 1,800원까지 오른다면 그때 만약에 내가 달러 자산을 갖고 있다. 정리해서 한국으로 갖고 오면 강남에 아파트는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나한테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제 투자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세요. 그 빨간 글씨를 밀주짝 갖고 있어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원칙을 갖고 계시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투자에는 위기가 다 있습니다. 그 위기가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계란바구니 이야기 해주셨네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분산 투자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산을 하나에 몰빵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서로 이제 그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이 자산들이 각자 이제 부족한 것과 이제 과한 것을 이제 방어 작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 환율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한국 자산과 한국 원화랑 이제 달러 같이 들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결론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또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싶다면 10개 얘기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부동산 갖고 계시는 거, 그리고 부산에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건 저는 분산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부동산 하나에다가 투자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이 오를 때 전체적으로 같이 오르고 또 전체적으로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분산이라는 거는 내가 해칭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게 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거나 한국과 뭐 중국이 됐거나, 그러니까 내가 환율로 어떻게든 해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게 분산이라고 보는 거지. 한국 부동산 하나 있고, 강남 부동산 하나 있고, 뭐 경기도 부동산 하나 있고, 한국 뭐 주식 하나 갖고 있고,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한국에 뭐 채권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저는 잘못된 분산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그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가장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님 지금 해주신 분산 투자 이야기 중에서 한 자산이 아니라 여러 분야, 완전히 다른 분야의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이제 부동산 질문 다시 또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부동산은 특히 레버리지 대출, 당연히 대출을 끼고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일단은 덩어리가 크고 이제 그 이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 내 능력이 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자산을 또 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많이 이용하는데 이유 그리고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미국 부동산 하면은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아하.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세가 영원이랍니다. 이야. 그만큼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도 네.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납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부동산의 미국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크게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가상각이고요. 미국은 이제 거주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27.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굉장히 많이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자 공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끼고 있으면 그 대출에 끼고 있는 그 대출의 이자를 또 임대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트럼프 같은 분들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대출 이자로 모든 소득세를 다 공제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살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일부러 대출을 끼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자를 납부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 그리고 감가상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출을 일부러 받는 거,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저도 그 기사를 사실 봤어요. 네. 트럼프 재산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는 돈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정책들을 이용해서 그 자산을 여러 가지로 굴릴 수 있고, 또 절세도 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마침 그래서 이제 정책 이야기를 갖고 네. 왔는데, 네. 이 부동산 정책은 특히 정부의 정책, 정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 이유와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국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저는 사실 한국 부동산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부동산 이제 강의를 할 때 한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매번 바뀌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대충 어느 순간부터는 안 바꾸고 있어요.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계속 언제는 40%였다, 언제는 45%, 언제부터 한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속 바뀌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업데이트를 계속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 정부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구나.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 이연 프로그램도 거의 100년 이상 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동산에 막 투자해라 그건 아니지만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새롭게 막 가산되고 그런 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바뀌었던 게 이제 LA 같은데 맨션 텍스라 그래서 막 400만 불, 500만 불 고가의 주택에만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간혹 생기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양도세율, 기본적인 취득세는 없고요. 미국은 등록비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네.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이제 정책이 잘 변하지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가 사실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자주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땅이 좁잖아요. 네. 땅이 좁고 수도권에 아주 작은 그 땅덩어리 하나에 그 인구가 너무 많이 집중돼 있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서울 안에서 출퇴근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정책이 많이 바뀌는데 그만큼 정책이 많이 바뀐다는 건 투자자로서는 투자 시장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100년 된 네. 정책들이 그대로 가는 경우도 진짜로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투자의 원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면 사실 다음 정권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대응이 과연 가능할까? 이 집이라는 그러니까 주식은 물론 사고 팔고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는 쉽게 사고 파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진짜 정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이 너무 많이 자주 바뀌어서 오히려 시장에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가 더 어렵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정책이 많이 안 바뀌어야지 그 방향대로 우리가 잘 알고 꾸준하게 이제 플랜을 짜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얘기, 이 정책적인 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미국 부동산이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희한테 많이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뭐 정책 많이 바뀌더라도 한국 부동산은 이 갭 차이 때문에 갭 투자로 소득을 또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막 10억, 20억씩 막 오르니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물론 그건 맞습니다. 시세 차익 많이 얻으실 수 있는데요. 역전세 나면은 박살 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상속 증여세가 어마어마해요. 한국은. 그러니까 내가 뭐 100억의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은 양도세 납부하고 증여하면은 거의 한 25억, 30억 남으실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증여하는 게 부부 합산해서 300억까지 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가지고 대를 이어서 계속 대물림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좀 한국에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미 작업을 좀 시작을 하셨어요, 사실은. 네, 조금씩 미국으로 자산을 옮기시고 뭐 영주권 취득도 하시고 이제 아예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증여를 하시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이 시세 차익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세금 다 낼 거 내고 내 손에 쥐는 거는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미국 부동산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 또 해주셨습니다. 사실 진짜 부동산 투자가 이 정부 정책에 정말 잘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진짜 손해보고 이익 없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